대만 발언보다 독도 발언이 10배는 더 위험합니다. 일본은 지금 전례 없는 위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치솟는 와중 다카이치 총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했는가? 총리의 의도를 두고 수십 가지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열린 총리의 긴급 기자회견. 제 생각은 일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일본을 뒤집어 놓은 한 건의 보고서. 그 안에는 총리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의 한 라디오 방송 와세다 대학 교수가 그 보고서를 들고 나와 모든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우린 한국에 오히려 빼앗길 위기입니다. 현재 일본이 한국만을 주목하게 된 이유, 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저는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도쿄의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놓인 자료들을 보면서 과연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어요. 일본은 다시 강한 나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는 길, 이제 막 시작됐죠. 우리 다카이치 총리는 정말 대담한 분입니다. 자위대 방위력 증강, 군 현대화, 중소기업 저소득층 지원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까지 모든 걸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지켜주겠다는 그 선언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린 국제적인 영웅이 되어가는데 국내 여론은 왜 타오르는 걸까요? 왜 총리의 발언에 찬반이 갈리는 겁니까? 오늘은 이 혼란을 바로 잡아줄 분을 모셨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타나카 타케히코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일본 내에서 이상한 위기론이 돌고 있죠. 총리의 대만 발언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해되십니까? 저는 한 박자 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행자님, 이상한 위기론이라기엔 지금 상황은 너무나 명확한 위기입니다. 우린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요. 일본은 메이지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총리,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러나 웃음 속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솔직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대만 유사시 함께 무력 대응하겠다는 발언, 솔직함을 넘어 그 속셈이 너무 훤히 보입니다. 속셈이라니요? 일본이 동맹을 지키겠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 말투는 한층 냉정해졌습니다. 진행자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50년 넘게 대만과 단교 상태입니다. 반대로 중국과는 그만큼 국교를 유지해왔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며 그 틀 안에서 번영을 추구해온 나라입니다. 진행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이어서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외교 기반을 단 한 문장으로 뒤엎었습니다. 그걸 솔직함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벼운 결정 아닐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진행자는 여전히 총리를 향한 찬양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결정은 총리가 일본을 강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을 지키고 센카쿠를 지키고 우리 일본을 다시 일으키려는 그 신념 말입니다. 저는 숨을 짧게 들이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 의도에 대한 부분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계에서 뭘 논쟁한다는 겁니까? 총리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책상 위에 메모를 가볍게 넘기며 말했어요. 최근 총리의 발언 의도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분석이 총리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봅니다. 진행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제 표정은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총리의 진짜 의도를 보려면 대만 발언이 아니라 또 다른 발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또 다른 발언이라면?
저는 마이크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한국에게 표명한 다케시마 주권에 대한 발언입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스튜디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일본은 영웅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번 발언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진행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겁니다, 교수님. 저는 그 발언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이런 기계가 필요해요. 저는 잠시 그 열광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진행자의 흥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진행자님, 그 발언이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총리는 왜 굳이 한국을 끌어들였을까요? 끌어들였다기보다 당연히 우리 땅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케시마는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70년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행자의 감정적 반응을 예상했기에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진행자님의 말씀처럼 영토 주권에 대한 주장은 국가 지도자의 당연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직접 언급하고 최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그 주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대응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죠. 그 자체만 보면 특별할 건 없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인가입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위험한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를 굳이 자극했다는 점이 이상한 겁니다. 진행자는 즉시 맞받아쳤어요. 총리는 강한 여성입니다. 한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제대로 압박하려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그 나라를 흔들 수 있고 결국 일본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을 압박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한국을 따라가려 한 것입니다. 진행자는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한국을 따라간다고요? 일본이 한국을 왜 따라갑니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경제 규모만 봐도 우리가 훨씬 큰데요. 저는 손을 가볍게 맞부딪히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행자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총리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총리의 속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도발이나 압박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총리는 분명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의도된 긴장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긴장을 통해 일본이 지금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진행자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게 뭔데 그렇습니까? 긴장 상황이 왜 필요했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진행자가 이해할지 고민됐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기에 앞서 총리가 원했던 건 중국이 언제나 하던 방식의 적당한 군사적 긴장이었습니다. 센카쿠 주변 무력 시위, 항모전단 과시, 대만 주변 훈련 같은 정도의 긴장 상태 말이에요.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성공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긴장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문제는 총리가 만든 긴장이 적당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중국의 대응은 총리의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어요. 중국 국방부는 총리를 향해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일국의 총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행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는 개인 SNS에 각오가 되어 있나라는 글까지 올렸죠. 이건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개인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그 뒤로는 곧바로 실질적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일본행 항공노선 전면 축소, 일본행 항공권 무료 환불 조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즉시 중단,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 개봉 취소까지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히토류 수출 통제 시사입니다. 일본이 사용하는 히토류의 60%는 중국산이에요. 총리는 이런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는 말없이 숨만 내쉬었어요. 총리가 원했던 건 적당한 긴장감이었는데 얻은 건 경제전쟁 선포였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교수님, 총리는 왜 그런 위험한 군사적 긴장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까?
그걸 얻어서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핵심을 말해야 할 때가 왔네요. 진행자님, 총리가 원했던 건 크게 4가지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진행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바로 한국이 먼저 손에 넣은 핵추진 잠수함 전력입니다. 진행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최근 관세 협상이라는 전혀 다른 테이블에서 갑자기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냈어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아세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수년간 입만 열면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외쳐왔어요. 방위백서에도 명시하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했죠.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조용히 승인만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총리는 과거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 때부터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수십 번 주장한 사람이에요. 취임 이후에도 기고문마다, 연설마다, 예산 질의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 총리 나름대로는 꾸준히 노력해온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던 한국이 국회 논의도 없이, 언론 보도도 없이 미국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냈어요. 일각에서는 이미 기본 설계까지 끝났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총리는 밤에 잠도 오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새벽 3시에 출근한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이 과연 일찍 일어나서 잠수함을 받아냈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한국은 티도 안 내며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했어요. 진행자는 억지로 태어난 척 말했어요. 하지만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능력이면. 제가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기술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평생 금지된 전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헌법 때문입니다. 핵추진 시스템은 군사용 핵기술의 핵심인데 이걸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개정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진행자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그래서 총리가 중국과 긴장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평시엔 입에 꺼낼 수도 없는 전력이에요. 위기 상황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이용해 일본 내부에서 금지된 전력을 합법적으로 논의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미국산 핵잠수함을 받아내는 걸 최종 목표로 설정한 거죠. 진행자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결국 한국을 따라가려고 이 모든 난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이군요. 제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먼저 가진 그 전력을 따라가기 위해 총리는 매우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사실 핵잠수함은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 3가지가 더 충격적이죠. 진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충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대체 뭡니까? 진행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강하게 물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진행자님, 우린 먼저 총리의 첫 번째 실패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지금 일본이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말입니다. 일본은 고립됐습니다. 총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완전한 국제적 고립에 빠졌어요. 초기에는 총리의 강한 발언이 대중국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종이를 넘겼습니다. 실패한 대중국 작전의 수습을 위해 총리는 한국까지 언급하며 새로운 긴장을 만들려 했어요. 그 결과 일본은 중국에도 서방에도 심지어 대만에도 외면받게 된 겁니다. 동맹국들도 등을 돌렸다는 말입니까? 이게 현재 동맹국들의 공식 반응입니다. 저는 메모를 차근차근 읽어내려갔어요. 미국은 모든 당사국은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사실상 일본 편을 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총리 발언이 지역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고,
호주는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심지어 대만조차 일본 총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가 지키겠다고 한 바로 그 대만이 말이죠. 제 말투는 더 낮아졌습니다. 총리가 만들고 싶었던 군사적 긴장감은 미국이 한국에 몰아주는 전략 자산을 일본이 되찾기 위함이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을 피해야 하는 나라로 번역됐어요. 이건 고립입니다. 일본 스스로 만든 고립이죠. 진행자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우리 일본은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린 그 자체로도 특별하고 강합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행자님, 바로 그 생각이 지금 일본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요. 진행자는 당황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과거엔 일본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일본을 중심에 두지 않아요. 대만 문제에서도 안보에서도 기술에서도 세계는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까지 강하다면 왜 군사적 긴장을 유도하고 다른 국가를 쫓아가려 애쓸까요? 왜 한국을 따라가려 총리는 일본을 외톨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왜 일본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희생까지 하는 건 없지 않나요? 그게 심각한 착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경제 보복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저는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 정부의 일본행 자제 권고는 그냥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사회신용 시스템이란 제도가 있어요. 국가가 개개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제도죠. 사회신용 시스템이요? 대출 연체나 대중교통 부정승차, 심지어 무단횡단으로도 개인의 사회신용 점수가 깎여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사치품 구입 제한이나 공무원 취업 제한이 생기고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됩니다. 이런 중국 사회의 특성상 국가의 자제 권고란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가 매기는 사회신용점수의 감점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가 가지 않길 바라는 나라에 가려는 중국인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발 항공권 50만 건이 취소됐어요. 관광객의 절반이 이미 사라졌죠.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일본의 거대한 소비시장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텅 빈 도톤보리 거리, 문 닫힌 드럭스토어의 셔터 위에 붙은 임시 휴업 안내문을 보세요. 도쿄와 오사카 약국, 화장품 매장에는 벌써 직원 감축이 되고 있어요. 단체 관광객을 받던 대형 식당들은 폐점 신고를 고민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잘리는 건 정규직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지탱하던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들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수산물 통제의 경우도 심각해요.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2023년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이유로 중국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그때의 재고 처리와 사업 붕괴로 소규모 어촌 마을들은 마을 전체가 평생 이어오던 어업을 포기할 정도였어요. 지역 어촌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어민들이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2025년 11월 5일 중국과의 합의로 2년 만에 수산물 수입 재개가 이루어졌어요. 어민들은 기적 같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어업 전선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채 2주도 안 돼 총리의 발언 하나로 어민들은 또다시 같은 참상을 맞았어요. 작은 마을에 80년 된 수산센터, 갓 재개한 지 10일도 안 된 경매장이 벌써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한 지도자의 경솔한 발언에 수십 년 이어온 가업이 다시 쓰러졌어요. 이게 일본 국민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진행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교수님, 우려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너무 비관적인 쪽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는 총리의 대만 발언을 지지한다가 98%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보수층의 환호가 총리가 노린 것 중 또 다른 목적이었어요. 총리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부 정치용 강경 발언을 선택한 겁니다. 진행자는 제 말은 못 들은 척 점점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도쿄와 오사카 관광 상권이나 홋카이도 수산업이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본은 47개 현에 1억 2천만 명이 사는 나라입니다. 총리가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오히려 오키나와 같은 지역은 중국 위협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총리 발언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반응도 있어요. 일본은 언제나 희생 없이는 영광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늘 버텼어요. 진행자의 목소리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만도 겉으론 신중한 척했지만 총통이 일본산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리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 아닙니까? 동맹을 지키겠다는 그 한마디가 왜 잘못되었다는 건지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됩니다. 진행자의 말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방송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제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았나 보군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총리를 지지했어요. 총리의 철학, 안보 기조, 개혁 의지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 실현 가능성과 국가 안보 이익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98%? 진행자님, 그 조사는 대표성이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자체 설문조사, 표본의 무작위성은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와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정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걸 1억 2천만 명의 의견이라 말할 순 없어요. 저는 메모를 꺼냈어요. 공식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교도통신이 일본 전역 무작위 유권자를 대상으로 총리 발언에 대한 조사를 했죠. 결과는 찬성 48.8%, 반대 44.2%예요. 사실상 정확히 반반입니다. 국민 갈등 기조가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죠. 진행자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소수 피해? 그 발언은 일본을 더 위험하게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금 진행자님께서는 일부 지역만 피해보니 괜찮다고 하셨죠.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국가는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타국과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발언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일본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건드린 중국입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일본 관광산업은 GDP의 7.5%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그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이게 사라지는 게 별일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심각한 건 히토류입니다. 2010년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했을 때도 도요타, 소니를 비롯한 주력 산업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어요. 그때 일본 첨단 산업이 몰락하고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지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한국이 장악한 이유가 바로 그 충격이에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게 더 많은 걸 뺏길 예정이죠. 진행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맹을 지키겠다는 말, 그건 선의의 발언이 아닙니다. 전략도 아니에요. 타국의 전력 강화를 보고 급하게 던진 준비되지 않은 경솔한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지금 일본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진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목소리를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총리가 지금 일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한국까지 적으로 돌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진행자는 즉각 반박했어요. 한국이요? 교수님, 한국은 원래부터 일본을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로 늘 시비 걸고 징용공 같은 소리를 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은 우리와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맺고 있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50건 이상의 핵심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해 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북한과 마주한 최전선 국가입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전력이 직접 오가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이 수집하는 근거리 정보의 규모와 질은 우리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행자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발사 준비 정보는 일본 본토 방위에 직접적인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국의 눈과 귀를 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핵심 축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저는 한 문장을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중심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총리가 그토록 원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한국이 가져간 것 외에도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 해군의 차세대 군함 일부를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F-35를 포함한 미 공군 핵심 전력의 수리 및 유지보수 임무까지 한국에 맡기면서 동아시아 안보의 실질적 중심축을 건조, 배치, 유지하는 거점으로 한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전략적 실질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진행자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뒤에서 안보 전략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도 한국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주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그 핵심은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바로 그 한국을 정면으로 자극하고 있어요. 진행자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의 땅을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케시마 발언은 대만 발언보다 10배는 더 위험합니다. 진행자는 놀란 듯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국과의 갈등은 동정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과의 갈등은 0%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중국과의 갈등은 일본이 국제적 동정을 얻을 여지가 있는 사안이에요. 중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매우 좋아요. 방산 수출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원전 기술 협력, 중동과 유럽과의 대규모 경제 거래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국제적 지지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일본만 역풍을 맞게 됩니다.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일본을 더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총리가 다케시마 발언을 해도 한국 정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딱 한마디였죠. 발언을 철회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외교부 청사로 일본 대사관 직원을 긴급 호출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한국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분쟁 없는 한국 영토라는 이미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한국은 오히려 일본을 역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와 학술단체들이 스시마의 역사적 귀속 문제를 제기하며 무로마치 막부 기록 등을 근거로 대학 논리를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즉, 한국은 일본의 도발을 정면 대응하지 않고 더 큰 틀을 꺼내서 일본을 역으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케시마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스시마라는 새로운 외교적 프레임을 꺼내 일본의 역사적, 지정학적 취약점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발에 대한 가장 지능적인 역공입니다. 스시마는 일본의 역사적 정통성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일본 국민에게 스시마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는 외교적 명분은 완전히 약화됩니다. 진행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실 총리가 한국을 자극한 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한국보다 일본이 상위 안보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 위치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신 데이터를 펼쳐 보였어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행 비행기 예약을 취소하고 그 돈을 들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한국행 예약이 40% 증가했습니다. 일본이 잃은 돈이 거의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중국은 일본산 화장품 수입 금지도 검토 중이에요. 그 공백을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바로 한국 화장품입니다. 총리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화장품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지금 와서야 알 수 있죠. 진행자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일본산 고급 수산물 통제가 다시 거론되자 한국산 수산물이 급격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지표를 가리키며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니케이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3% 하락했어요. 특히 관광주와 화장품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대형 화장품 기업 주가는 5% 이상 폭락한 반면 총리가 좋아한다던 한국의 K뷰티 기업들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장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결국 또 한국이 일본 덕분에 이득을 보는 상황이군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우리 일본이 어려울 때마다 반사 이익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를 직시하며 말했어요. 진행자님, 그 생각이야말로 일본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진행자는 당황해 말을 잃었어요. 저는 조용히 경제 자료를 펼쳤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자료를 천천히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당시 일본은 패전국이었습니다. 1945년 항복 이후 5년간 연합국 점령 하에 있었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 상태였어요. 전쟁 배상금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죠. 진행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일본을 한국 전쟁의 핵심 병참 기지로 지정했어요. 미군은 일본의 항구, 공항, 공장, 모든 인프라를 전쟁 수행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했어요. 전쟁 물자만 봐도 엄청났어요. 탄약, 연료, 식량, 의료용품, 차량, 무기 부품까지 모든 걸 일본에서 조달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밤낮 없이 돌아가며 군수품을 생산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종이를 톡 하고 두드렸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총 36억 달러입니다. 당시 일본 연간 수출액이 12억 달러였는데 그 3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진행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돈이 어떻게 일본 경제를 살렸느냐는 겁니다. 1951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12%를 기록했어요. 1952년에는 14%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한국 전쟁 특수 덕분이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 철강 생산량은 전쟁 전 480만 톤에서 1953년 766만 톤으로 60% 급증했어요. 조선업은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단숨에 세계 1위로 올라섰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무엇을 바탕으로 한 겁니까? 바로 한국 땅에서 흘러나온 피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한국에선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일본은 전쟁을 돈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장은 24시간 가동하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진행자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도 특수는 계속됐어요. 일본은 한국 재건 사업으로 또다시 막대한 이익을 봤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시 받은 경제협력 자금도 결국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며 회수해 갔어요. 저는 결정적인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 전쟁 특수가 없었다면 일본의 1960년대부터 80년대 고도 성장은 절대 불가능했어요.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이 모든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자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비극적 상황에서 비롯된 막대한 전략적 수혜였습니다. 일본이 한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우리만의 기술력이나 근면성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은 처절한 비극이 만들어낸 기회를 우리가 철저히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적대시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앞에서 일본인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행자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진행자님, 지금 일본이 흔들리고 한국이 강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일본은 과거엔 한국 덕에 일어섰고 지금은 한국 때문에 뒤처지고 있어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진행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교수님, 한국 전쟁 이야기를 이 시점에 꺼내는 건 너무 비열한 주장 아닙니까? 우리 일본이 피땀 흘려 일군 성장을 전부 부정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 격한 감정을 그대로 받아내며 한치도 흔들리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행자님,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분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 직면한 위험은 딱 3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어 올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 국제적 고립입니다.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동맹국들조차 일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둘째,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경제적 손실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제조업, 수출업체까지 연쇄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있는 겁니다. 셋째, 안보축 상실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해요. 일본을 진짜로 지켜줄 나라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는 완전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국 카드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우선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진행자님, 지금 일본이 빠진 가장 위험한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언제까지나 일본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진행자는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미국의 속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진짜로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한국과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삼각 협력의 완전한 안정이에요. 저는 책상 위의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완벽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원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계속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입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총리가 다케시마를 언급하는 순간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볼까요? 동맹의 파트너가 아니라 골칫거리 국가로 분류합니다. 삼각동맹에서 일본을 홀로 떼어낼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톡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일본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론 일본을 문제국가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일본은 최우선 순위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진행자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행자님, 더 참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총리가 이번 혼란을 통해 얻고자 했던 4가지, 그 어느 하나도 손에 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4항목을 천천히 짚었어요. 핵추진 잠수함, 이미 한국이 먼저 가져갔고 우리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확보, 한국, 중국과 갈등을 키운 순간 미국은 일본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기 시작했어요. 내부 보수층 결집은 어떨까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으며 불필요한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경솔한 태도라 했습니다. 익명의 자민당 중진 의원은 실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가 총리의 발언을 통해 망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당 내부 회의에서 발언의 심각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론은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졌고 일본 사회는 더 깊게 분열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보다 상위 안보국가라는 이미지 회복,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일본이 한국보다 한참 뒤에 서 있다는 현실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라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제 목소리만이 낮게 울렸어요. 결국 총리가 만든 건 본인이 목표로 했던 이 4가지의 획득이 아니라 4가지의 상실이었어요. 일본은 이번 승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님,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핵잠수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결국엔 국민들이 중요하죠. 국민들이 행복한 게 최우선입니다. 총리는 국민 복지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군사력 증강에만 매달렸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강한 무기가 있어도 국민이 불행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님, 감정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국이 조용한 승자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지만 그게 한국이 잘못한 건 아니죠. 오히려 이번에 총리의 발언은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국가를 건드린 겁니다. 스튜디오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파국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총리는 즉시 다케시마 발언을 철회하고 국제사회 앞에서 한국에 공식 사과해야 해요.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일본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 비용의 전략적 조치입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한국을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삼을 때 얻는 이득이 있어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두면 일본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을 파트너로 두면 일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핵잠수함 기술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핵잠수함 기술 협력까지 시사했어요. 일본이 한국과 협력한다면 그 기술의 일부라도 우회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미래 산업의 생존을 건 첨단 기술 파트너십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소재, 부품 기술에는 강하지만 첨단 응용 기술과 초고속 대량 생산 분야에서는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총리가 한국을 적으로 돌릴 때마다 일본은 반도체, AI, 배터리 같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일본은 한국을 통해 미국의 선도 기술을 안정적으로 우회하여 확보하고 첨단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제조업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대중국 외교 공동 발언권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교류, 견제, 협력을 모두 해낼 수 있는 드문 국가예요. 한국과 함께 움직이면 일본은 중국과의 대립에서 발언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메모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지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진행자님, 지금 중국은 한국의 손을 열렬히 잡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어요. 경제, 외교, 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 부스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런데 우리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이에요. 그런 나라를 자극하고 적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총리는 지금도 대만 발언은 거듭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장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미 철회 불가를 말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한국에 대한 발언은 한 번도 다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결론을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총리는 지지 기반이 약해요. 그 약함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강한 일본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너무 성급하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한국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싼 값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에요.
진행자는 말없이 숨만 내쉬었어요. 저는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십시오. 이게 일본을 살릴 마지막 선택입니다.